안녕하세요. 좋은스쿨의 박주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뇌 분비계와 그다음 항상성 조절 사례와 관련된 개념 확인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26쪽에 나와 있는 이 개념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요. 127쪽에 나와 있는 1번 내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르몬에 대한 설명, 즉 뇌 분비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걸 표현하라고 그랬죠, 그치? 자, 뇌 분비샘에서 생성되어 분비관을 통해 이동한다 했는데, 분비관을 통해 이동하는 물질은 왜 분비 물질이지? 틀렸고, 혈액에 의해 이동되며 표적기관에만 작용한다. 표적기관에만 작용한다 그러면 얘들이 의외로 혼동하더라고. 그래서 뇌 분비물질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반응기, 즉 표적기관들이 전부 다 정해져 있다 그랬지? 맞는 내용이야. 그치? 근데 그 표적기관이 여러 개 둘 수도 있다. 그치? 자, 척추동물 사이에서는 종특이성이 없다라 그랬어요. 거부 반응이 없다. 그래서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뭐 동일한 말로 취급한다. 되겠지? 자, 피드백에 의해서 분비량이 조절된다. 그렇지? 그래서 항상성 조절과 관련된 뇌 분비 물질의 조절은 주로 음성 피드백. 그렇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자궁 수축을 통한 출산 과정에서는 유일하게 양성 피드백. 어찌됐든 피드백에 의해서 분비량이 조절되는 거 맞지? 그렇지? 자, 분비량이 너무 많으면 표적기로부터 반응 너무 과하게 유도할 수 있겠지? 그럼으로 인해서 과다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되겠지? 자, 다음은 2번 들어가 보자. 자, 그림은 호르몬과 신경, 즉 뇌 분비 물질과 신경에 의한 조절 과정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보라고 그랬죠. 그치? 그러면 가와 같은 경우는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다음 신경세포의 가지돌기를 자극을 하는 과정이니까 얘가 바로 신경에 의한 신호 전달 과정이다. 그 다음 이 신경 전달 물질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다음 가지돌기를 자극하고 바로 분해가 돼버리게 되지. 그래서 얘들은 분비가 되면 절대 혈액을 통해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야. 되겠지? 자, 그 다음 뇌 분비 물질이 되려면 뇌 분비샘을 구성하는 세포로부터 분비된 물질이 특정 반응계한테 명령이 들어갈 때 반드시 뭘 타고? 혈액을 타고 이동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무슨 계가 꼭 관여를 해야 되는 거야? 순환계가 꼭 관여를 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되겠지? 자, 작용 범위는 누가 더 훨씬 넓다? 뇌 분비계가 훨씬 더 넓다 그랬지? 그래서 가는 나보다 작용 범위가 오히려 좁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반응 속도는 누가 빠르니? 가가 빠르지. 신경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가는 나보다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맞는 내용. 됐지? 자, 지속 시간은 누가 훨씬 길어? 나가 훨씬 길지. 그렇지? 그래서 가는 나보다 반응 지속 시간이 짧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 자, 가와 나의 신호 전달에는 화학 물질이 사용되니라고 물어봤는데, 이때 신경 전달 물질도 일종의 화학 물질이 되는 거고, 이 뇌 분비 물질 우리가 일종의 화학 물질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 돼. 됐지? 자, 가와 나의 정보 전달을 매개하는 종류는 같냐? 아니지. 여기는 신경세포를 통한 정보 매개체가 쓰인다라면, 여기는 정보 매개체가 바로 혈액이 되는 거니까 종류는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자, 3번을 볼게요. 자, 다음은 사람의 뇌 분비샘을 나타내는 거래. 기호에 맞는 명칭을 적으래요. 됐죠? 자, 시상하부가 있고, 여기가 앞쪽이가 뒤쪽이지? 그러면 A랑 B가 바로 뇌하수체에 해당되는 전엽, B가 후엽이 되겠지. 자, C는 기관 주변에 붙어 있는 가본 모양의 뇌 분비샘이지? 그럼 얘가 갑상샘이 되겠지. 자, 그 다음 D가 뭐가 되겠어? 이자가 되지. 자, 다시 한번 이자 안에는 외 분비샘과 뇌 분비샘이 같이 있지. 외 분비샘에 해당되는 건 이자샘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뭐가 분비되니? 이자액이 분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뇌 분비샘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자섬이라고. 됐지? 자, 이자섬 중에서 우리가 두 개로 나눠야 되지. 알파세포냐 베타세포냐에 따라서 만드는 호르몬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그렇지, 글루카곤이, 여기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 오케이? 되겠지? 자, 그 다음 참고로 이자섬은 뇌 분비샘이기 때문에 얘는 누구의 통제를 받아? 그렇지, 간뇌 시상하부의 통제를 받는 반면에 이자샘은 소화샘이기 때문에 얘는 누구의 통제를 받는다? 연수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거. 오케이? 됐지? 자, 그 다음 E하고 F가 부신인데 E가 바깥쪽이지? 그럼 얘가 부신, 겉질이 되는 거고, F는 부신, 속질이 되는 거지. 오케이?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잡고 가야 돼. 되겠지? 자, 그림은 체내에서 티록신의 농도가 조절되는 원리. 그래서 대표적인 음성 피드백 조절 사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티록신의 분비 조절 경로라고 그랬어. 됐지? 그래서 이 기억과 같은 조절 원리, 이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시상하부가 영향을 받아서 이 분비를 조절하는 과정이지. 그래서 얘는 피드백 조절 과정이지. 피드백 조절 과정 중에서도 티록신을 시상하부가 설정한 수준만큼 계속 유지를 시키기 때문에 무슨 피드백이다? 음성 피드백 조절 과정에다가 훨씬 더 정확한 답이 될 거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아이오딘 공급을 중단하는데요. 티록신이 기능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뭐가 끼어 들어가야 돼? 아이오딘이 끼어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티록신을 만들 단백질의 재료인 아미노산이 충분하더라도 아이오딘의 공급이 없어버리게 되면 이 티록신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아이오딘의 공급이 중단되면 티록신이 안 만들어진다고. 그럼 얘의 양이 뭐 하겠어? 감소하겠지. 그치? 그럼 음성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시상하부는 설정보다 너무 작네. 그래서 TRH의 분비량을 늘리고 TSH의 분비량을 늘리겠지. 그래서 TRH와 TSH의 분비량은 둘 다 뭐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그치? 자, 티록신을 외부에서 주입을 한대, 외부에서. 얘를 외부에서 주입을 시켜버리면 이 양이 올라가겠지. 되겠어? 올라가면 얘가 깜짝 놀라겠지. 설정보다 너무 많은데? 그럼 TRH의 분비량을 줄이고 TSH의 분비량을 줄이겠지. 그래서 갑상샘에서 직접 분비되는 티록신의 분비량이 얘는 줄어들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세 호르몬이 전부 다 뭐 하겠어?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오케이? 자, 다음은 5번 들어가 볼게. 자, 그림은 간내의 내 분비 물질 조절 경로를 나타내는 거예요. 간내 중에서도 정확하게 시상하부가 되겠지. 되겠지? 자, 간내 시상하부가 반응기를 통제함에 있어서 자율신경계와 내 분비 물질을 함께 이용을 하는 거지. 그러면 자율신경계의 통제를 받아서 특정 내 분비 물질을 분비하는 분비샘이 두 가지가 있다고. 뭐가 있었지? 그렇지. 이자, 샘이 아니라 섬, 그 다음 뭐 부신, 속질이 있었다고. 됐지? 그래서 기억에 해당되는 기관이 두 가지지. 이자, 섬하고 부신 중에서도 속질이다. 이렇게 정확히 적어줘야 돼. 오케이? 알겠지? 그럼 내 분비 물질은 뭐가 있니? 그러면 이자, 섬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그다음 부신 속질에서는 아드레날린 또는 에프네프린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오케이? 알겠지? 자, 전엽을 통해서 호르몬의 분비가 유도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TSH를 통한 갑상샘이 있어요. 그럼 갑상샘에서 뭐가 분비되니? 티록신이 분비되지. 그럼 TSH가 분비되려면 간내 시상하부가 직접 분비하는 뭐 TRH가 있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됐지? 자, 또 하나 있네. 뭐 CRH. 자, CRH가 분비되면 전엽에서는 뭐가 분비돼? 그렇지. ACTH가 분비되면 이 내 분비샘에는 뭐가 되는 거야? 부신, 겉질이 여기에 들어가겠지.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건 당질, 코르티코이드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시면 된다. 됐죠? 어쨌든 니은에 해당되는 기관에는 갑상샘하고 부신, 겉질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신경세포를 통해서 뇌하수체 후엽을 직접 분비되는 호르몬이 하나만 기억하면 돼. 뭐 ADH 또는 뭐 항인형 호르몬. 됐지? 그래서 디귿에 해당되는 종류는 이거 적으시면 돼. 물론 하나 더 옥시토신이 있긴 한데 우리 생명과학원에서는 이거는 물어보지 않는다. 됐지? 자, 그 다음 6번은 뇌 분비샘과 분비되는 호르몬과 이들의 표적기관 및 이들의 실제 반응에 대한 종류를 적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 그 앞에 개념서에 나와 있는 표에서도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 7번 볼게요. 7번. 자, 항상성 조절 사례 중에서 혈당량을 조절하는 거죠. 그치? 문제 조건을 자세히 보시면 혈당량이 낮을 때 물어봤어요. 뭐보다 낮을 때겠지? 당연히. 설정보다 낮을 때겠지? 이 설정은 누가 정해? 간내가 정하지. 그럼 얘를 측정했다고. 혈당량이 너무 낮은데 혈당량은 뭐 해야 되겠니? 높여야 되겠지? 아, 혈당량을 높여야 되는구나. 그럼 혈당량을 높이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몇 가지가 있었지? 아, 세 가지가 있었다. 글루카곤이 있었고, 에피네프린이 있었고,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있었다. 오케이? 되겠지? 그럼 이 조절 경로 중에서 어느 호르몬을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지를 우리 잡아서 해석하시면 된다 이거야. 됐지? 자, 참고로 에피네프린은 부신 속질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부신 겉질에서. 됐지? 글루카곤은 이자 섬에서 분비가 되지? 그럼 부신 속질과 부신 겉질은 공통적으로 부신이라는 같은 기관에 있다고. 됐지? 그래서 B하고 C는 같은 기관에 있대, 같은 기관. 됐지? 두 호르몬이 같은 기관에서 분비돼야 되니까, 아,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구나. 오케이? 됐지? 그럼 분비되는 경로를 보면 두 개의 내 분비샘의 조절 경로를 통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뭐 있었지? 그렇지, 당질 코르티코이드. 아, 그러면 다가 바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되겠구나. 그럼 이 B가 뭐가 되는 거야? 아, 그럼 얘가 부신 겉질이 되겠구나.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ACTH가 되겠구나.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아, 뇌하수체 전엽이 되겠구나. 그럼 가는 뭐가 되겠어? CRH가 되겠네. 이런 흐름들이 바로바로 잡혀줘야 된다고. 그럼 C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그렇지, 부신 속질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마는 뭐가 되겠니? 그렇지, 에피네프린이 될 것이고. 그러면 부신 속질을 갖는 시상하부가 뭘 통해서? 자율신경 중에서도 부신 속질은 항상 뭐만 연결되어 있다? 얘는 교감신경만 연결되어 있다. 물론 혈당량을 높여야 되니까 교감신경이 작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럼 나머지가 글루카곤이 되겠지? 아, 그럼 파가 글루카곤이 되겠구나. 그럼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내 분비샘 D는 이자 샘이 아니라 이자 섬이 될 것이고, 그럼 이자 섬에 정확하게 무슨 세포? 알파 세포로부터 글루카곤의 분비를 유도하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자율신경 중에서 무슨 신경? 그렇지, 교감신경을 통해서 명령이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지. 오케이? 자, 다음은 8번 들어가 보자. 역시 마찬가지로 혈당량과 관련된 사례지. 혈당량에 따른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래요. 그러면 혈당량과 관련된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몇 가지? 두 가지지? 뭐 인슐린하고 글루카곤과 관련된 호르몬만 생각하라는 얘기가 되는구나. 오케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X축이 혈당량이야. 항상 항상성 그래프가 나오면
X축이 시간인지 아니면 특정 요인이 나와 있는지만 구분 잘 하라고. 그러면 특정 요인이 나와 있으니까 얘는 우리가 뭐로 잡고 가면 돼? 원인으로 잡고 가면 된다고. 그러면 결과가 되겠지. 그럼 다시 한번 흐름 살펴보면 혈당량의 변화에 의해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분비량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혈당량을 조절할 거라 이거지. 그치? 이 그래프에서는 이 관계를 물어본 거라, 이 관계를. 그래서 그럼 혈당량이 증가하면 혈당량을 낮춰야 되니까 인슐린의 분비량은 늘어나고 글루카곤의 분비량은 줄여야 돼요. 그래서 그럼 혈당량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게 니은이잖아. 그럼 이 니은이 바로 뭐가 되니? 그렇지, 인슐린이 되는구나, 얘가. 그럼 얘들과 반비례 관계로 해석되는 게 글루카곤이지. 아, 그러면 기억이 뭐가 되는구나? 글루카곤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을 빨리빨리 유도해낼 수 있어야 된다. 되겠지? 자, 9번 가볼게. 자, 체온 조절 과정인데 항상 지금까지 문제는 언제? 추울 때 나다고, 추울 때. 그치? 아, 추울 때 간 내 시상하부가 설정보다 체온이 낮아졌네? 이렇게 판단하겠지? 체온을 올려야 되겠네?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된다고. 오케이? 되겠지? 그러면 체온을 올리려면 열 발산량은 줄이고 세포 호흡량을 늘려서 열 발생량을 늘리지. 그 다음에 세포 호흡에 필요한 포도당의 양을 늘려야 되니까 혈당량을 높일 거라고. 오케이? 되겠지? 이 흐름을 정확하게 잘 잡고 가면 돼. 되겠지? 자,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 중에서 바로 뭘 의미하겠냐? 그렇지.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의미할 거라고. 그럼 간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에 의해서 무슨 양이 증가하겠어? 혈당량이 증가하겠지. 됐지? 당질 코르티코이드 역할이야. 되겠지? 그럼 부신 겉질을 자극하는 나는 ACTH가 될 것이고 간은 CRH가 되겠지. 오케이? 됐지? 자,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티록신이야. 그럼 티록신이 간한테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무슨 호흡 증가야? 세포 호흡 증가지. 이걸 통해서 뭘 늘리지? 그렇지. 열 발생량을 늘리지. 오케이? 됐지? 자,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에피네프린 또는 아드레날린이라고. 매가 간한테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에피네프린에 의해서는 무슨 양이 증가하니? 그렇지. 혈당량이 증가하지. 됐지? 근데 에피네프린이 심장한테 명령이 들어가면 심장에서는 심장 박동 속도가 올라간다고. 됐어? 이렇게. 그러면 티록신이 분비되려면 갑상샘한테 누가 명령 때려줘야 돼? TSH가. 그러면 간 내 시상하부는 뭘 분비해야 되니? TRH를 분비를 시켜야 되겠네. 오케이? 됐지? 자,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을 분비를 유도하려면 간 내 시상하부가 자율신경 중에서 무슨 신경이야? 그렇지. 교감신경이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피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줘야 되니? 그러면 피부에서는 피부는 수축을 해 줌으로써 열 발산량을 줄여야 되겠지. 되겠어? 그러면 이때 관여하는 거 호르몬이 아니라 여기서는 무조건 신경이지. 즉 원심성 신경인데 간 내 시상하부로부터 뻗어나오니까 당연히 무슨 신경이겠어? 자율신경이겠지. 그럼 교감이냐 부교감이냐? 결과적으로 체온을 올리고 싶은 거니까 무슨 신경이다? 교감신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내시면 된다. 오케이? 자, 10번 보자. 자, 10번은 혈장 삼투압과 관련된 문제다. 자, 혈장 삼투압이 올라갈 때 뭐보다? 설정보다 올라가면 간 내 시상하부가 혈장 삼투압을 낮춰야 되겠네? 이렇게 판단을 하겠지. 그렇지? 그럼 뇌하수체 후엽을 통해서 뭐의 분비를 하겠어? 그렇지. ADH의 분비를 높이겠지. 참고로 여기 과정은 간 내 시상하부에 그냥 신경이 작용한다. 부수적으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콩팥한테 명령이 들어가면 물의 재흡수량을 높이지. 됐지? 그러면 어둠으로 빠져나가야 할 물이 다시 혈액으로 끌어오기 때문에 혈액량도 올라간다고. 그래서 혈액량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곧 무슨 합도 증가한다는 얘기야? 혈압도 증가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럼 혈액의 물량이 많아지는 만큼 혈장 삼투압은 낮아질 것이고 오줌을 통해 빠져나가는 물의 양은 줄어들겠지. 그럼 오줌의 삼투압 뭐 하겠니? 올라가겠지. 이런 논리적인 과정이 기본적으로 잡혀 있어야 된다. 이제 자, 11번. 자, 그래프는 혈장 삼투압과 관련된 4가지 유형 그래프래. 그래프 내용을 완성하래. 비례냐 반비례냐만 잘 해석을 하시면 돼. 됐지? 다시 한번 위에다 적어볼게. 혈장 삼투압 변화에 따라서 ADH의 변화가 생김으로써 혈장 삼투압이 조절이 되는 거지. 그렇지? 혈압 또는 혈액량으로 볼게요. 그래서 혈압을 나왔으니까 혈압에 따라서 ADH의 분비 변화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혈압이 또 조절이 될 거라고. 오케이? 혈장 삼투압이 올라가면 ADH 분비가 증가하면서 혈장 삼투압이 내려간다고. 됐지? 혈압이 낮아지면 ADH 분비량을 높여서 혈압을 높인다고 이렇게. 여기서 그럼 첫 번째 그래프는 혈장 삼투압이 원인이고 ADH가
결과니까 이 관계를 물어본 거라고. 그래서 서로 무슨 관계? 비례 관계지. 그래서 자, 그 다음 ADH와 혈장이니까 ADH와 여기 관계라, 여기 관계라고. 이 둘은 무슨 관계니? 반비례가 되겠지. 혈압과 ADH 관계니까 이 관계지. 서로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지. ADH와 혈압의 관계지에는 무슨 관계니? 비례 관계래. 오케이? 간단하게 여러분 해석을 하시면 된다. 이제 자, 12번 볼게요. 자, 혈액량이 정상과 다를 때 혈장 삼투압에 따른, 그래서 원인을 몇 개를 뒀어? 2개를 뒀지? 혈액량은 그래프 안에다 넣어버린 거고 혈장 삼투압은 정확하게 X축에다 놨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혈장 삼투압이 원인이고 ADH의 분비를 결과로 보자고. 그래서 그 다음 혈액량을 원인으로 보고 ADH를 결과로 보자고. 되겠지? 그럼 혈장 삼투압이 올라가면 ADH 분비량도 늘어나지. 그렇지? 혈액량이 줄어야 ADH 분비가 올라간다고. 이 둘은 비례지. 이 둘은 반비례야. 그래서 이들의 관계를 여기서 알고 싶다. 그럼 혈액량을 통제시켜야 돼. 그러면 하나만 보면 된다고. 이 그래프만 볼 거야.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래프 나오지. 오케이? 되겠지? 자, 이 관계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혈장 삼투압을 통제시켜야 돼. X축을 통제하는 방법, 특정선을 긋고 수직선을 끊는다고. 오케이? 되겠지? 그러면 혈액량이 적어야 ADH가 많이 분비된다고. 정상일 때는 ADH 분비가 이건데 기억은 정상보다 ADH가 많이 분비된다고. 많이 분비된다고. 그럼 기억은 정상보다 뭐의 혈액량이 적을 때지. 그러면 당연히 뭐 하겠어? 만을 때라고. 그렇지? 논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자체를 그냥 통으로 뭐 해버려? 외워버려라. 그렇지? 그럼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자, 다음 13번 들어가 보자고. 자, 그래프는 물과 소금물 섭취 시 시간에 따른 오줌과 혈장 삼투압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지. 일단 첫 번째 그림은 물을 섭취한 이후에 2가지 요소에 대한 삼투압을 표현을 한 거지. 자, 다시 한번 오줌과 혈장의 삼투압의 변화 양상은 뭐와 동일하다? ADH 분비량과 콩팥에서의 물의 재흡수량의 변화 양상과 유사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반대로 뒤집으면 우리가 시간당 오줌 생성량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치? 자, 그래서 1과 2의 상황을 보면 ADH 분비량은 그래프상 하얀색의 이 그래프 양상을 따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1보다는 2에서 많다, 1은 적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럼 ADH 분비량과 물의 재흡수량은 서로 변화 양상의 그래프가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에서는 적고 2에서는 많다 또는 뭐 높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치? 자, 다음에 오줌 생성량 같은 경우는 여기 붉은색 그래프죠. 그치? 그래서 1이 오히려 많고 2가 오히려 적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자, 그 다음 체내의 물의 양 같은 경우는 내가 물을 섭취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물의 양이 줄어든다고 그랬지. 그래서 줄어들다가 물을 섭취하는 순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쭉 아래로 뭐 하는 거야? 계속 내려가는 거지. 그치? 그러면 체내 물의 양은 1이 2보다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미 같은 경우는 적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자, 그러면 소금물을 섭취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혈장과 오줌의 삼투압은 ADH 변화 양상, 콩팥에서의 물의 재흡수량의 변화 양상과 동일하게 가고 그 다음에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뭐가 된다? 그렇지. 오줌 생성량이 되는 거지. 자, 1과 2를 비교하게 되면 1이 2보다 ADH 분비량이 높다. 여기는 낮다. 물의 재흡수량도 동일하게 여기가 높고 여기는 낮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오줌 생성량은 이 붉은색 그래프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1이 낮고 2가 높은 이런 상황이 될 거래, 그지? 그치? 자, 다음 체내 물의 양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내 몸에 물은 지속적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이지. 그래서 특정 물을 섭취하기 전까지는 줄어들다가 섭취하는 순간 올라가고 계속 뭐 한다고? 줄어든다고. 그치? 그래서 1이 2보다 체내 물의 양은 높고 여기는 낮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 자, 이상으로 개념 확인 문제 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이 과정에서 내가 생각이 나지 않다거나 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개념 내용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시는 데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죠?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